135회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 시험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을 때 들으셨겠지만 출제 기준에 근거해서 사실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분류라든지 소분류에서 출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출제 기준에 근거해서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출제 경향 분석한 거 앞서 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걸 좀 보고 세부적인 2교시부터의 문제를 또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사 출제 기준이 22년도에 개정이 됐었고요. 사실 22년도 이전에는 좀 정말 약간 주먹구구식 문제 또는 신기술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고, 22년까지도 신기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추세가. 그리고 그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이제 출제, 23년 상반기에 이제 문제들 중에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신기술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수험생분들이 좀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이거 정보통신 기술사 문제인데 실제 현장의 어떤 내용이나 또는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문제보다는 이 정보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기술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평소 잘 다루지도 않는 것들이 문제 이렇게 막 나온다.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또 민원도 막 좀 넣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23년도부터 이 출제 기준에 좀 충실하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의 그 내용을 좀 많이 담자라는 어떤 정보통신 기술사에 관련된 시험 출제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신기술이나 정보공학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순수 통신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설계감리, 이 정보통신 기술사 분들의 30% 이상이 설계감리 분야에 업종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 분야에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을 반영을 한 정보통신 기술사 문제가 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그리고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현장에, 시험 출제되는 현장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계감리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가 23년도부터 급격하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 추세가 이제 설계감리가 거의 30-40% 이상 출제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22년도에 어쨌든 개정된 내용이 이제 이 통신이론에서 법규 및 정책에서 정보통신 이론에서 법규 및 기술 기준, 이런 5가지의 칼럼으로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해서 변경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에서 보면 이제 직무 내용이나 시험 과목, 그리고 방법들은 이제 고지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그 내용에는 아까 정보통신 이론에는 통신 시스템 구성에서부터 인터넷 통신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번에 135회 때 나온 문제를 보면 이제 통신 품질 및 성능, 정보통신 이론에서는 그 분야, 그리고 FM 변조라든지 QPSK라든지 변조 및 복조에 관한 분야,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된 내용이었죠. 지난번 회차에도 통신 품질 및 성능에 관련된 문제, 자범, 간섭에 관련된 거,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변조에 관련된 문제는 정보통신에서는 이 통신이 기본이자 근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에 관련된 기본 이론은 23년 하반기부터 매회 계속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이론에 관련된 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뭐 앞서 나온 뭐 샤논의 정리라든지 용량과 SNR에 관련된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통신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필드에서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서 보면 이 RF를 다루거나 무선을 다루거나 여러 가지 전자적인 또 엔지니어링과 특별히 통신이 구분이 되는 게 뭘까요? 자,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차이는 크게 뭡니까? 그리고 전파를 쏘는 거하고 전파를 쏘는 어떤 시스템과 무선 통신과 관련된 정보 통신과 관련된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변조를 하고 복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레이더 시스템은 변복조를 하지 않습니다. RF 시스템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보 통신, 이 통신이 들어가는 거는 변조 복조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조 복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전송로에서 SNR 고려해야 되지, 뭐 잡음 고려해야 되고, 무선 채널 환경 고려해야 되고, 이 변조 복조에 관련된 것도 부호 방식되고 다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을 담은 내용이 시험 문제에 매번 두 번, 세 번씩, 그러니까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다음 출제 기준에서 보면 이제 통신망 기술에 대한 거, 유선, 무선, 이동, 위성, 재난, 안전, 재난 IoT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재난 안전통신망은 지난번에 나왔었죠. IoT도 계속 나왔었고, 이게 약간 순환적인 측면이 있어요. 유선 통신망은 이번에 나온 게 스위치 관련된 거에서 지금 앞서 했던 거, 그게 결국은 스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SDP 프로토콜이잖아요. 그죠? 그 SDP 프로토콜이 적용되어서 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 실무에서의 통신망 구성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STP가 고려되지 않으면 루핑 문제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ERP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는 VLAN 관련 네트워크 구성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러한 문제들 중에 중요한,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선 통신에서 보면 계속 이제 퓨리스 방정식에 대한 문제들이 지난 회차, 지지난 회차 연속으로 나왔었죠. 연속으로 나왔었고, 이번에는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다음 회차에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동통신망에서 보시면 5G NR, 6G 계속 지난 회차에도 그렇고 이번 회차에도 예상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6G가 나오거나 5G 어드밴스드 5G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수업 시간에 여기 멘토가 계시지만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고, 어드밴스드 5G에 대해서는 문제가 꼭 나올 수 있다. 그게 이번에 NTN으로 나왔죠. 그래서 NTN 네트워크 구성, 구조, 특징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거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G에 관련된 거. 자, 이번에 6G가 한번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그러면 다음 회차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예측이 되죠. 지금 6G는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IITP에서 핵심 기술 개발로 수십 개의 과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6G에서 지금 과제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제 전개의 그 실제 핵심 기술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거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소 기술에 대한 거. 그 다음 위성통신망 관련, 지난 회차에도 나왔죠. 계속 저궤도 위성 관련된 게 대두가 되고 있고, 저궤도 위성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게 중요하다. 이번에는 감쇄 요인이 뭐냐? 어떤 구성, 구축을 위한 이론적인 것을 묻는 문제였죠. 사실 그 위성통신에서의 그 감쇄 요인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주파수 대역별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주파수 대역별로 조금이라도 스터디를 했다면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문제였죠. 제가 계속 이제 이 위성통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는 저궤도 통신에 관련된 거, 6G와 연계해서 항상 스터디를 하라는 거, 그 5G 마찬가지고, NTN에 대한 거, 그리고, 자, 우리가 지난 회차, 지지난 회차에 플ю스 방정식에 대한 게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계속 예측을 하는 거는 위성통신에서의 링크 버전에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현재까지 위성통신의 링크 버전 관련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위성통신의 링크 버전과 무선통신에서의 링크 버전 계산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성통신이 현재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이제 다음 회차에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재난안전. 지금 PSLT 다 구축을 했죠. LTR, LTM 다 구축이 됐어요. 구축이 되었고, LTR은 일부 이제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한다면 재난안전망에 관련된 거, 특히 우리가 그때 그 서울에서 생긴 사건 이후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거는 특히 중요하다 강조를 했었고, 이번에 유사 관련된 중대재해법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고려한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나왔고요. 자, IoT 이 통신망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망에 대한 거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시스템에 관련된 거, 유무선 통신, 이동, 도로교통, 철도, 건축물, 방송, 정보 시스템 구성, 융합 시스템 고려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유무선 통신에서 광솔로에 대한 거 나왔죠. 광전 복합 케이블 나왔었는데, 광전 복합 케이블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광과 전기에 혼합해서 이제 전송하는 건데, 전기라면요, 실제 전기를 보내는 것도 혼합이 될 수 있고요. 음성 채널 보내는 것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과 음성 케이블을 묶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광과 AC 전원을 묶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광과 DC를 묶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DC는 드롭이 생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실무에서는 또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실무적인 얘기를 조금 답안지에 썼으면 아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되고요. 자, 그런 문제 고려될 수 있고, 자, 이동통신에 관련된 문제, 이번에 철도에 관련된 문제 나왔죠. 제가 멘토만 계시지만은 철도에 관련된 문제 꼭 나올 수 있다. 한번 보시면 좋겠다. 물론 정확하게 꼬집어서 예측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철도 문제가 거의 지금 1.5년 이내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2년 주기로 철도 관련된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분위기가 철도에 계신 분들하고 이 기술사 회하고 이 굉장히 기술적 교류가 올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자, 그러면 철도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철도에 관련된 문제 나왔잖아요. 잘 쓰면 점수를 잘 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쓰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철도 업종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적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알고 가운데 정도 이상 내용을 적었다면 제가 볼 때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경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주 그 업종에만 계신 분만이 적을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적는 문제를 또 적으면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또 멘토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철도에 대한 문제 이번에 나올 걸로 예상은 했었고 역시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통신 뭐 이거는 나왔었고, 정보 시스템 구성 요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특히 고려가 돼서 나왔었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철도는 그럼 다음 시험에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2년 주기라고 하셨으니까. 아니죠.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죠. 자, 예측을 해보면 출제위원이 이번에 상반기에 들어갔잖아요. 보통 상반기에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이 하반기에 또 들어갈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군이 있잖아요. 그 그룹군이 철도에 계신 분들이 그룹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또 업종에 계신 분들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감히 예측을 하면 철도에 계신 철도 관련된 문제가 하반기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예측이지 100% 뭐 꼭 맞다라고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문제의 흐름과 추세라는 게 있고, 이 출제자분들이 어떤 업종에 계신 분들이 또 들어가느냐가 이제 많이 고려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의견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엔지니어링 설비 관련된 거 쭉 보면 우리가 그 인터넷 관련된 실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건축물 정보통신 구축 실무, 앞서 건축물 정보소통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 구축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관련 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융복합 관련 문제. 이 융복합 관련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 스마트 시티나 융복합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제 큰 틀에서 문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이라 하면 뭐 예를 들면 CPND를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거, 나 공부 안 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이거죠. 이 큰 카테고리에서 스터디를 해두고 본인이 공부했던 걸 기반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통합 시스템 관련된 문제, 얼마든지 이제 본인이 스터디를 한 거 가지고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오히려 이제 기출 문제 대비 약간의 응용이 들어간 문제들은 적기만 잘 적으면 점수는 잘 나옵니다. 오히려 다른 것보다. 뒤에 문제를 조금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정보통신 전후의 삶, 이 축전지에 대한 문제, 제가 이 축전지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어요. 축전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안 나왔거든요. 축전지 현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축전지 용량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2V짜리 축전지, 그 다음에 24V짜리 축전지 적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배터리의 종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동 충전, 균등 충전,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축전지에 대해서는 꼭 스터디를 하시라라고 어느 회차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꼭 나올 것이다라고 지난 회차부터 사실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멘토반 교재에도 보면 축전지의 어떤 용량 계산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부동 충전, 균등 충전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사실은 부동 충전, 균등 충전은 데이터 센터나 또는 통신소 설비에서는 어디나 다 쓰는 이론이고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망을 구축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 충전과 균등 충전에 대해서는 쓸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조리 있게 정보통신 기술사 답안지 서식에 맞게 쓰느냐, 그거는 이제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사실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보통신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업에서 어느 정도 하셨다면은 그런 용어들은 다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내가 다 아는 용어인데.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이게 한 몇 줄 쓰다가 안 써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시험을 보고 직접 써보면서 느끼고 이 누적이 되듯이 본인의 실력이 계단식 상승으로 되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5번째는 이제 법규 및 기준인데요. 이 법규 및 기준에 대한 게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거, 법 내용에 대한 거, 특히 2023년 2023년에 정보통신 기술자 관련 업종 확대와 위상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이 된 법안이 유지보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등급, 특급 기술자 뭐 등등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사 설계 관련된 거, 설계권, 뭐 그렇게 하면서 정보통신 공사업법 내의 내용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유지보수 관련된 것도 결국은 어쨌든 시행령이 정착될 때는 5,000제곱미터로 해서 되긴 했지만 원래 시작은 1,000제곱미터였고 그 뭐 전 아파트 공동주택에 다 적용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택관리사 그리고 아파트의 반대에 의해서 이게 좀 보류가 되면서 5,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제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예를 들면 그래서 법에 관련된 것도 이 현재 23, 24의 그 흐름을 반영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계속 얘기를 해줘요. 저는 사실 뭐 기술사회에도 몸담고 있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듣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실제 출제하신 분들도 얘기를 많이 나눠요. 가면 이제 특히 그 정보통신기술사 사무소를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제 출제위원 뽑을 때도 이렇게 좀 뭐랄까 뭐 이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무엇을 하면 안 했거나 최근에 뭘 안 했거나 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술사분들 중에서 정보통신 기술사 쪽에 계시거나 이게 기술사 사무소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또 신청을 하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업에서의 어떤 이 관련된 법령이 시험 문제에 연관돼서 많이 출제가 된다. 고려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멘토반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고 이 딱딱 꼬집어서 답안을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거는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이 정보통신 이 기술사에 관련된 법규 및 기술 기준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집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1년 이상 또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쌓이면은 그게 지난번에 이런 느낌에 의해서 이런 감에 의해서 이 답안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서브노트로 그걸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이 본인도 모르게 다 써져요. 물론 이제 그거의 바탕에는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암기도 하고 시험도 계속 치고 본인의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또 정보통신 설비 관련 기준, 그 다음에 실무 관련 각종 규정,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나갔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쭉 이제 산출이 아닌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왼쪽 분석한 거는 앞서 이제 분석 내용과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정보통신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멘토반에서 강의하는 형태, 예를 들면 광통신,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통신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앞서 이제 그 분석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거를 이제 출제 기준에 매칭을 해서 좀 나타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출제 기준에 매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출제 기준대로 안 돼요. 이 출제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제 기준 보고 막 여기 맞나 이러면서 출제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 현업에서의 어떤 그 환경, 추세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사로서 꼭 알아야 될 어떤 소양적 기술 요런 게 최근에 많이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여기에 매칭돼서 다 이 출제 기준에서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참고용으로 이제 보시되 스터디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죠. 다음번에 어떤 출제 유형과 예측되는 문제의 주제를 이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부를 한다 치면 우선순위에 의한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간상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또 멘토반 할 때 일일이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내용으로 해서 우측에 보면 이제 이 좌측은 저희가 이제 그 앞서 보신 분석 내용에 의해서 이 문제가 되었고 출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요소에 아까 파란색 친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응용이냐, 기출 응용이냐, 거의 기출 문제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는 좀 응용 문제도 나왔고,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을 기반으로 한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대한 학습을 100% 그리고 120% 하면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135회 때 출제 기준에 의해서는 이제 정보통신이론은 4문제, 통신망 5문제, 시스템 요소에 대한 거 8문제, 엔지니어링 6, 법규 8.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법규 및 기술 기준과 엔지니어링 설비에 관련된 문제가 20, 40, 거의 뭐 45% 가까이 돼요. 이만큼 이쪽 부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 하지만 기본과 근간은 정보통신, 통신망 시스템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 있겠죠. 135회고요. 요거는 뭐 134회. 좀 세부적인 거는 또 다음 주에 멘토반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좀 세부적인 거는 좀 또 이제 시간상 오늘은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7월 19일이에요. 7월 19일. 자,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출제 아까 2교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멘토반 저희가 첫 시간에는 뭐 공부 방법이나 또는 출제 경향이나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 주요 주제, 이 사실 정보통신 기술사의 과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주제들을 이번 학차에는 뭘 우선순위로 해서 또는 무엇을 내가 좀 중점적으로 봐서 합격할 것인가는 이제 학습을 하면서 시험을 치면서 체득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시간 안배가 필요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요거는 문제를 좀 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교시 문제 보면 HTTPS 사용 목적과 동작 프로세스, 이게 S가 들어가면 CQ죠. 사실 뭐 앞선 시간에 정보보안 문제는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의미는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큰 카테고리에서의 어떤 뭐 문제가 옛날보다는 정보보호 문제가 많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는 거의 2-3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보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문제와 약간 섞여서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뭐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였고 라고 이해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이 문제는 어쨌든 정보 보호와 관련된, 특히 여기에 보면 CQ라는 용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HTTP와 HTTP 어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암호화를 통한 요청과 응답에 대한 내용,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고요. 그래서 요거는 HTTP에 대해서 함께 스터디를 했으면, 그리고 이제 암호화의, 그러니까 그 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우리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기밀성, 무결성, 그 등과 관련된 문제를 이론적인 걸 공부를 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동작 프로세스 밑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개 키 그리고 암호화 돼서 인증이 완료되는 절차를 SSL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이 동작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 주시면 기본적인 점수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교시형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토콜 스택에 대한 거, 그리고 수행 단계별로 해서 이제 적용되는 설명 내용, 맺은말까지 그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를 드리고, 묻는 문제 자체가 HTTPS의 사용 목적 그리고 동작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이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 동작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 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답안을 쓰다 보면 묻는 문제가 뭐였지? 라고 다시 항상 그 백도어를 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내용을 가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답안 내용에 대해 기반해서 점수를 주거든요. 양과 답안 내용의 질, 그런 걸 따졌을 때 이 사용 목적과 동작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주요하게 들어가야 되고, 답안 정도 형태를 보면 개요 내용에는 개념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그러니까 작성할 전개 주제를 주로 적고, 그 다음에 답안에 해당되는 요구하는 사항을 적고, 이제 2교시형은 맺은말 적어주고요. 2교시형은 맺은말을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교시형은 그다지 맺은말보다는 핵심을 적어서 답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고요. 2교시형은 답안 내용 중에서도 맺은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개요에 대한 내용, 여기 물었던 사용 목적, 동작 프로세스면 이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죠. 필히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나 비교하는 거, 기술적인 추가 내용,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의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있으면 차별화되게 적어주고 맺은말 써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비교라기보다는 이론에 대해서 약간 묻는 문제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답안을 써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 고려해서 이렇게 쭉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증폭기의 비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이 증폭기라 하면 이제 무선 통신에 관련된 문제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IP3, P1DB, IMD 개념, IM에 의한 왜곡 현상, 경감 대책이죠. 사실 그 IP3는 증폭기 분야에서 연구개발이나 또는 그 제작을 설계를 안 했으면은 이제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P1DB나 IM, 왜곡현상, 경감대책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무선통신 시스템의 증폭기는 또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IP3에 대한 문제를 이제 좀 적어주는 게 차별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경감 대책에 대한 내용. 경감 대책은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적어줬으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쪼개서 나오는 문제는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문제 선택을 하실 때, 뭐 제가 만약에 문제 선택을 했으면 이건 1번 1순위로 문제 선택을 해서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용어를 봤을 때 다 아는 내용이야. 쪼개서 나왔어. 우선 그 문제부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쓰기만 하면 5사 20, 5, 25, 5점 배점이잖아요. 최소한 3점 이상은 나오거든요. 최소한 3점, 4점. 그러면 3.5로 계산해도 3, 5, 15, 그 다음에 5점 계산하면 5, 4, 20, 17, 18 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점수 받기에는 좋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세부적인 거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 자, IP3. 멘토반에서 지난번에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RF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RFDH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초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기초 강의실에 주요하게 나온 주제들이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RFDH의 웹사이트에 기초 강의실에 있는 주제들을 키워드는 다 아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그 IP3에 대한 이제 그림이 이게 주요하고요. 이 그림은 멘토반 강의 교재에 있습니다. 강의 교재에 있고, 요 설명도 다 있고요. 그 IP3는 이론적인,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교차점, 출력 전력과 IM3 성분이 포화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두 전력점이 같아지는 지점을 IP3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개발할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 2분의 IMD가 나오는 형태로 증폭기 설계와 시뮬레이션, 우리가 그 증폭기 보통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가 한 2가지, 3가지 정도 있어요. 그 증폭기를 설계를 할 때 필터를 적용한 설계를 같이 하기도 하고 증폭기만 하기도 하는데, 그때 왜냐하면 증폭기 설계할 때 필터를 고려하는 이유가 IMD 성분을 없애려면 필터를 적용해서 IMD 성분을 제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뮬레이션 할 때 그걸 같이 쓰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P1dB, 그러니까 실제 사용했을 때의 높일 수 있는 최대치, 그리고 실제 그 증폭기에서의 이론적 최대치가 있거든요. 우리 카탈로그에 보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을 실무에서 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답안을 좀 적어주면 이제 좀 더 좋은 답안이 되었을 거고, IP3, P1dB, 개인 나오고 이 IP3 정도 나오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답안 내용은 이제 좋은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멘토반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얘기를 해요. P1dB 문제가 나오면 앞에 그림을 그리셔라. 왜냐하면 P1dB 나왔을 때 P1dB만 그려주는 거하고 앞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하고 당연히 차별화가 되겠죠. 이 그림은 누구나가 다 그래요. P1dB는 정보통신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의 3분의 2는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제 한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 그 다 쓰는 그분들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려면 차별화되는 내용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P1dB 질문에도 앞선 그림을 그리고, 아까 이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득과 실제 출력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림, 그런 이제 차별화 내용을 반드시 적어주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이 이제 포함되면 더욱 좋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P1dB에 대한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을 여기에 적었고, P1dB는 포화가 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그러니까 출력 전력보다 1dB 떨어진 실제 출력 전력 포인트이고요.
이 P1DB 대비해서 우리가 그 실제 나오는 출력 전력을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하고 또 운용을 실제 할 때는 이제 백오프를 고려해서 출력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 방식에 따라서는 뭐 5dB 또는 뭐 10dB 이상의 백오프를 고려해서 출력 전력을 적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죠. 이게 있어요. 이 출력 전력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이제 과설계를 하면 증폭기는 열이 나고 무게가 무거워지고요. 그렇다고 작게 하면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병렬로 해서 출력을 올릴 거냐 아니면 내가 한계를 써서 다이렉트로 올릴 거냐 이런 부분들은 증폭기를 설계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P1DB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다음 IMD 그러니까 상호 변조의 개념이고요. 또는 이제 IMD 상호 변조 왜곡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변조와 크로스 모듈레이션은 항상 같이 알아야 될 거고요. 상호 변조는 두 개의 파가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파가 나왔을 때 인접에 스프레스 성분이 있고 그 스프레스 성분이 이제 증가하는 현상을 이제 IMD의 어떤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를 하면 이제 비선형성을 가진 증폭기 입력의 경우 새로운 성분의 스프레스 성분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두 개의 성분이 나왔을 때 IM 홀수차에서 스프레스 성분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 홀수차의 스프레스 성분 이 생기는 현상을 이제 상호 변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호 변조는 홀수차가 문제가 되고 좀 다이렉트 컨버전 하면 짝수차가 문제가 되죠. 짝수차도. 그래서 뭐 그 기술적인 극복 사항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또 스타디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이제 IMD의 발생 개념도가 이제 나타난 거고요. 아울러서 여기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이제 CM과 비교를 해서 크로스 모델링 비교를 해서 표 하나 그리고 비교표 또 해주면 더 좋은 또 차별화가 되겠죠. 크로스 모듈레이션은 뭐죠? 자, IMD는 두 개의 파가 됐을 때 스프레드 생기는 거고 크로스는 한쪽이 송신이고 한쪽이 수신이면 송신이 수신에 영향을 줄 때 그 개념이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딱 묻는 것만 일단 답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호 변조에 의한 왜곡 현상, 그게 이제 IMD, 인터 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라고도 하고, IMD의 정의로 보면 3차가 제일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려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쭉 나갑니다. 이렇게 홀수차 성분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필터를 써야 되겠죠. 필터도 이제 RF의 종단에 쓰는 필터, 그 다음에 믹서를 거쳤을 때의 필터, 그 다음에 기저대역 가기 전에 필터, 뭐 필터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LC 필터, 그 다음에 소 필터, 뭐 보 필터, 뭐 등등. 네, 그런 특징과 특성이 연계되어서 이 부분은 같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출력 신호는 일부 영향이 있어서 뭐 찌그러져서 나온다든지 변형되어서 이 넘어가면 이제 다른 심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 심볼이 영향을 받아서 출력 신호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IMD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위상 왜곡을 일으키고 진폭 왜곡을 발생시킨다. 진폭 왜곡, 위상 왜곡. 이렇게 막 이제 공부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통신이론 막 이제 수식이 막 떠오르고 그렇죠. 그죠? 진폭 왜곡은 뭐고, 이 통신이론 때 보면 위상 왜곡은 뭐다.
그런 부분들이 수식까지 여기에 좀 써주면 굉장히 그 또 차별화되는 답안이겠죠. 어쨌든 이런 3차의 이제 스프레더 성분들이 이 본 신호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이 확보돼야 할 SNB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신호에 디그레이드 현상이 생기고 전송을 하면서 결국은 안 좋아진다. 특성이 안 좋고 신호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럼 전송로를 따라가면서 성분이 괜찮냐, SNR이 괜찮냐를 알 수 있는 거는 뭐죠? EVM이죠. EVM 제가 시험에 언젠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어. 제가 축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EVM의 정의와 EVM의 실제 필요한 것들은 멘토반 강의 시간에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페이지 노이즈 관련된 거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관련성이 있다. 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경감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터를 쓰는 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나왔죠. BPF 필터.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필터 쓰는 거 하모닉 제거. 그 다음에 증폭기의 선형화 기법, 프리 디스토션, 피드백, 피드 포워드, DPD 있고, DPD. 이거 이제 방식으로 보면 프리 디스토션은 앞에서 깨질 걸 예측해서 보상이 되도록 앞에서 조치를 한다. 그 의미고, 피드백은 깨질 걸 피드백 시켜서 조치를 하고 내보내겠다. 피드 포워드는 내가 깨진 만큼 지나가고 나서 보상을 해주겠다. DPD는 선형이 이렇게 돼서 찌그러지는 거를 방지하고 쭉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개념 4개 기본적인 거 있고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설명을 한 거요. 그 다음에 프리 디스토션 말씀드렸지만 전치 앞서 보상을 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결국 나가는 아웃풋은 선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 개념이고요. 피드 포워드는 앞쪽에서 해주겠다. 여기서 지나가서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좀 세부적인 거는 저희 또 멘토반 시간에 한 번 더 할 텐데 여기서 지금 그 언급은 안 돼 있네요. DPD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념은 그렇습니다. DPD는 디지털 프리 디스토서라 그래서 이제 걔도 마찬가지로 선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올려주겠다. 그 개념이고 걔는 그 FPGA를 써야 돼요. FPGA를 써서 이제 디지털의 어떤 처리에 의해서 올려주겠다는 그 개념입니다. 다음 문제로 보면 이제 LBS 관련된 건데요. LBS 관련된 거는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주요 인식 LBS 플랫폼에 대한 거. 사실 그 로컬에서의 GPS 관련된 문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것에 대한 실내 위치 측이 방식에 대한 거를 이제 답안으로 쓰시면 이거는 이제 거의 뭐 15점 이상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주요 인식에 대한 거, 셀 아이디나 GPS, 어시스트 GPS 관련된 내용 이제 뭐 기술되어 있는 걸로 여기서는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치 인식에 관련된 거,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UWB에 대한 거. UWB에 대한 거는 시험 출제가 최근에 지난 회차에 나왔었고 휴대폰에서도 아이폰에서 적용이 되어서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 있죠. 답안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BS 플랫폼에 대한 거, 위치 수집, 처리, 서비스 제공 이걸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에 대한 거는 특히 지난 회차에 그 측이 관련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지난 회차에.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순환 주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위치 측에 대한 게 나왔고
그러한 문제들 중에 이 플랫폼에 대한 거라든지 용어만 바꾸었지만 위치 측에 대해서 실내에서 하는 측정 방안 그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됐었고 여기에 보면 위치에 대한 플랫폼은 주요 기능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지금 돼 있는데 표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하고 대상 건축물의 유지 보수 관리의 성능과 유지 보수 관리와 성능 점검의 차이점, 제도 발전 방안. 제가 유지 보수 관련된 문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시험 치르기 한 달 전에 5,000제곱미터 법정 된 거, 그걸 제가 확정된 걸 보고 그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요 멘트만 계시지만 제가 띄워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왔죠. 건축물의 범위. 이 보세요. 11월 달에 분명히 그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5,000제곱미터. 그래서 제가 그 시험 치기 한 달 반 전에 그때 설계압력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요 내용을 이제 다뤘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제곱미터로 이제 법령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나 뭐 이제 그쪽의 반대에 의해서 1,000제곱미터 공동주택은 적용되지 못하고 나머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걸로 이제 시행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예기간 이렇고 유지관리 대상, 자, 건축물의 범위, 유지보수 관리, 성능 점검의 차이점은 지난 회차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용어만 바꿔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법령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성능 점검 차이점, 정기 점검, 뭐, 요런 내용들, 지난 회차에 나왔었죠? 용어만 달라졌지, 뭐, 예방책,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성능 점검은 뭘 한다? 제도 발전 방향 쭉 있죠?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필요하다. 뭐, 등등. 썰은 좀 이제 글자는 많지만 이제 핵심 내용을 키워드로 이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1월 달에, 작년에 11월 달에 나온 언론과 주제 내용을 하셨다면 이제 그냥 따먹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또 적어주면 점수가 잘 나와요. 이 진행 추세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자, 철도 문제. 철도 문제. 철도 본선 터널 및 선로변에 설치된 비상통신장치의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하시오. 연선 전화, 선로변, 통합 인터페이스, 터널의 재난 및 재해 상황에 대응 상황에서 IoT 시스템 구성. 사실 철도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쪽 이제 통신을 실제 연선 전화하고 뭐 통합 인터페이스는 다 알고 직접 운용을 하시고 할 거니까. 요거는 연선 전화, 선로변, 이거는 뭐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통신 설비 이제 디지털 최근에 VIP 들어가고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설명해라 그런 내용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터널의 재난 IoT 시스템은 최근에 그 IoT 센서가 굉장히 그 대두가 되고 적용이 발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구성도 들어가 있고 연선 전화 시스템 특징 및 장점 보면 아날로그 신호 그런 등등의 내용 특징이 적혀 있고 선로변 인터페이스 통신 설비로는 이제 통합 통신 플랫폼 그런 내용들과 이제 인터페이스 RS23이나 이더넷 무선 모듈 중앙 간제실 IoT 게이트와의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내용 IP 기반으로 한 거냐 아날로그 방식이냐 적혀 있고요. 이게 일종의 얘기하면 이건 투와이어고요. 이거는 랜선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잘 이제 썰을 풀어주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터널의 재난, IoT 관련된 거. 이 IoT는 온도, 습도, 뭐 가스 등등 센서를 감지를 해서 이제 적용이 하는 그런 형태고요. 자, 요런 것도 기본적으로 IoT 시스템 나오면 뭐죠? 아까 통합 관제, 센서 뭐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CPND 생각하시라고. CPND. 예?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그림을 그려줘도 돼요. 개념 써주고, 그 플랫폼에 맞게, 플랫폼 DB 들어가죠? 서버에 있는 거 그려주고, 센서에 의해서 오는 정보 넣어주고, 썰을 쭉 풀면 된다 이거죠. 이거에 맞는 센서를 적어주고, 통신 게이트웨이 어쩌고 저쩌고,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지급이 로라, 뭐 다 쓰는 거잖아요. IoT는. 그래서, 철도에 있는 IoT, 난 뭐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IoT에 관련된 거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그 업종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동일하게 공용화해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타디한 걸 기반으로 상상해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좀 이제 그림 그렇게 그려주고 이제 구성 및 요소 역할 등등 표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실제 답안은 표 형태로 적어주시면 좋았을 거고요. 자, 2-6번. 정보통신공사법 종류, 경미항공사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이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것도 21년, 22년에는 연속으로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쉬어가는 분위기로 23, 24 쉬어가고 이거 나올 때 됐습니다라고 멘토반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 대한 거. 정보설비, 통신설비, 방송, 기타. 4가지죠. 그죠? 4가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그 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군내통신 선로 설비 이런 거 중요하니까 요건 특징적으로 더 알아두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썰을 푸는 거예요. 통신설비 뭐가 있다. 통신설비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방송설비, 정보설비. 지금은 이제 정보설비가 밑에 나왔는데 저는 순서가 정보, 통신, 방송, 기타 4가지. 4가지 중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쭉 내려간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위에 통신설비는 뭐 보면은 모르는 용어가 없어요. 다 아는 거고 이거는 뭐 옆에 써주면 되잖아요.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방송국도 보시면은 설비, 선로, 정보도 정보제어, 정보망, 정보매체, 항공, 항만. 항공, 항만은 정보설비에 해당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 공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만 있어도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썰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기타 설비, 이런 게 있구나. 자, 좀 궁금해 보면 경미항공사. 경미항공사는 뭐예요? 이 정보통신 공사의 범위는 이렇고 경미항공사는 이런 거다. 이거는 우리가 정보통신공사법 감리의 범위 뭐 이런 거 할 때만 또 익혔어도 이 정도 썰은 이제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자 보면 2교시 6문제 중에 4문제 못할 게 있나요? 자, 2교시 문제죠. HTTPS, 증폭기, LBS 요거 이거 나왔죠. 자, 그럼 4문제 선택하라 그랬어요. 4문제. 4문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거 아마 IP3 말고는 다 아는 걸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LBS. 그 전에 이거, 정보통신 유지보수. 이거 작년부터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죠? 이거를 만약에, 나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하신 거야, 이거. 그리고, 좀 열심히 안 하신 거야. 그 다음에 공사의 종류, 정보통신 공사법, 이거 아는 거죠. 하나, 둘, 3문제는 다 아는 거야. 보통 이렇게 2교시형은 3문제는 본인이 다 아는 거 나와요. 또는 한 80% 아는 거 나와. 나머지 한 문제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풀 때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 풀 때, 4번째 문제 풀 때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 풀 때 문제를 잘 푸는 거, 잘 풀면 17점 이상 나와요. 처음 풀 때 문제를 잘 풀면요. 채점하는 사람이 그 다음 문제도 보고 잘 줘. 근데 채점을 2교시 딱 하려고 보니까 처음 문제가 개념이 이상하고 뭐 막 이상하게 써놨어. 그럼 2번째 달아서 다 안 줘요. 그럼 뒤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 공부 좀 안 했네. 잘 안 봐. 일단 잘 안 봐. 왜냐? 어차피 이 사람 학교 못할 사람이야. 50점이든 40점이든. 그죠? 그럼 잘 안 줘요. 채점자. 자세히 안 보고. 근데 이제 2교시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첫 번째 문제 본인이 잘 알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선택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됐던 거,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이거 11월 달에 바로 언론에 나온 거예요, 이거. 법도 공포가 됐었고. 바로 이거 적을 수 있는 거야. 계시지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어? 네. 그럼 이거 딱 선택했어. 그럼 이거 두 개 잘 적으면 뒤에 거 약간 못 적어도 17, 16 계속 나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 그럼 이 문제 선택, 이 문제 선택, 이 문제 선택, 세 문제 선택했어. 뭘 선택하지? 그 다음에 측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면 이 문제 써도 돼. 하나, 둘, 셋, 넷. 나 철도 잘 몰라. 몰라도 그래. 안 해도 된다 이거죠. HTTPS? 잘 알지만 S 적으려니 상그럽네. 근데 이게 HTTPS 사용 목적 동작 프로세스, 이거 3페이지만 내가 적을 수 있을까? 이거 한 2페이지밖에 못 적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 적으라 이거지. 이거 LBS 인식기술 플랫폼 이 적을 게 얼마나 많아요. 예? 로컬 GPS 종류 쭉 많잖아요. 그거 다 적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거, 위치 정보에 대한 거, 서버하고 아까 DB하고 쭉 있었잖아요. 그 썰 풀면 되고. 그래서 문제는 딱 보고 이제 그렇게 고르셔야 된다니까. 처음에 문제 딱 나오죠? 딱 나오면 막 적잖아요. 문제를 같이 보셔야 돼. 이름 막 적으면서 문제도 같이 보고, 뭐 적지. 손 떼세요 하면 이제 이러고 이제 문제를 계속 답안지 엎어놓으라 그러잖아요. 펼쳐놓고 문제를 봐야죠. 문제 보고. 지나가면서, 예, 실수했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계속 이제 문제를 이렇게 펴놓고 보시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문제를 골라야 돼요. 그죠? 문제를 다 골라야 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 이제 쓰기 시작해야 돼요. 문제는 다 골랐어야 돼, 이미. 다 골라야 돼요. 다 고르고, 쓰기 시작하고, 자기가 1번 문제 뭐 하겠다 쓰기 시작하고 쭉 풀잖아요. 그죠? 쭉 풀고, 개요에는 내가 뭘 쓰겠다라고 두 줄에서 네 줄 쓸 때 밑에 뭘 쓰겠다라고 자기가 키워드를 쭉쭉 적어야 돼. 자기가 헷갈리면 문제에 나온 거 보고 키보드 적은 거 보고 답을 쫙 풀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20분에서 22분 걸려요. 3.5페이지 적는데. 숙달이 되고 아주 잘 아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래서 사실은 2교 시험은요, 시간이 남어. 다 쓰면 5분 정도 남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꽉꽉 채워 넣어요. 기억 안 났던 거. 그리고 연관된 문제 분명히 나와요. 1교 시행하고 2교 시행 문제가 연관이 되거든요, 항상. 자, 감리 지금도 설계 감리 많이 나왔잖아요. 연관이 되는 문제가 많아. 예, 뒤에 이제 앞에도 보면 그 분석까지는 우리가 이제 멘토반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추세적인 걸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시간상 다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스킵하면서 이게 또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교시, 4교시는 일단 3교시는 여기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4교시는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한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볼게요. 3교시죠. FM 방식, 한계 레벨, 카슨 법칙, 포획 효과. 자, CDN, IGMP,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방안, 안전 관제 시스템 구성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접지 지원 낙뢰 보호 대책, 무선국 검사. 딱 이제 이렇게 보면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솔직히 딱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5개야. 이거, 머리 아파. 예? 이건 사실 특별히 공부 안 했으면 카슨 법칙 포획 효과 알긴 알아. 근데, 이거 잘못 적었다가는 또,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이제 아는 거 적어요. 이런 거는 근데 본인이 그 전에 한 열흘 휴가 내고 일주일 휴가 내서 해놓은 상태야. 그러면 이런 건 적어요. 이런 거는 점수 잘 나와요. 이런 거를 이제 잘 적으면 점수가 잘 나오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아는 문제 많잖아요. 무조건 검사.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 모르겠다 하신 분은 공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접지 시공, 낙뢰보. 이것도 엄청나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중대산업재해 예방 방안, 안전관제 시스템. 이것도 중대산업재해 안전보장, 안전에 관련된 문제. 저는 이제 멘토반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중대재해 관련된 거, 안전에 관련된 문제 항상 나온다. 이번엔 사실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근데 지난번 교시에는 2문제 이상 나왔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중대재해 예방 방안, 이게 한국 그 산업기술원에서 나온 문서들이 있어요. 참고 문헌들이. 그 멘토반 저 공지에 쭉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요런 이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이 딱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방 방안과 안전에 대한 거 이제 그 문구들이 있거든요. 위험 관리에 대한 거하고. 그 위험 관리에 대한 거 중대재해 예방 방안하고는 반드시 중요하다 강조를 했었고, 그 내용 안전관제 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관제 시스템은 통합관제 시스템을 머릿속에 두시라고. 통합관제 시스템. 그거를 플러스 안전한 내용을 적으시면 돼. 개념이. 관제 시스템, 이것도 CPND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관제 시스템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관제 시스템이잖아요. 이 통합 관제 시스템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공룡화해서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안전에 관한 관제 시스템 또는 뭐 IoT에 관한 관제 시스템, 뭐에 대한 관제 시스템 문제가 나왔어. 공룡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거기에 맞게 썰을 푸시라 이거지. IGMP, 이거는 멀티캐스트잖아요. 저도 강조를 했어.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강조를 몇 번 했어요. 자, 라우팅 프로토콜, 멀티캐스트, 에드옥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세 가지 크게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돼. 라우팅 프로토콜,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그 다음에 에드옥 프로토콜 관련된 거. 에드옥은 이때까지는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묶어서 섭렵을 다 해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오버헤드 관련된 거, IPv4, TCP/IP, 그 다음에 UDP, 오버헤드 다 알고 계셔야 돼. 머릿속에 꽉 있어야 돼요. 그래서 UDP, TCP, 뭐 HTTP 나왔다, 오버헤드 그림 다 그려야 돼.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IGMP, 멀티캐스트야. 쫙 적어주면 돼. 공부한 거 그냥. 얼마나 좋아. 땡큐 문제지. 내가 공부를 해놨으면. 라우팅, 멀티캐스트, 에드옥 세 가지라. 벌써 라우팅 프로토콜만 멀티캐스트, 에드옥 프로토콜 두 가지 문제가 나왔어. 이때까지 공부를 계속 하셨다면, 언젠가 한번 쓸 거라고 생각하고 나올 것이라고 공부를 하셨다면 나한테는 기회였을 거예요. 와, 라우팅 프로토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나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해두시라고. 그때 자기가 공부해낸 게 나오면 이제 겁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17, 18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문제, 네 문제. 와, 나 이거까지 쓰고 싶은데 쓰고 싶어도 못 써. 네 문제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6문제 중에 4문제 선택해서 겁나게 15페이지 쓰면 이제 종이 더 주세요. 막 이제 25분 남겨놓고 20분 정도 남겨놓고 종이 더 주세요 하고 쓰고 마지막에 5분이 남아요. 그 5분이 남으면 앞에서부터 다시 와서 앞에 내가 못 쓴 거, 이거 이제 생각이 난다. 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4문제 풀면 돼. 기왕 한 거 이거 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4교시 볼까요? 문제를 받았어. 4문제 선택해야 돼. QPSK. 야, 땡큐야 이것도. QPSK 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QPSK 컴은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QPSK,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 알긴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나. 자, 스펙트럼 밀도, QPSK, MSK 방식 비교. 요거 알겠는데, 요거 아직까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보자. 5G NTR. 야, 이것이 내가 했던 거야. 이 정도는 했었어야 돼. 이 정도 준비가 안 됐으면 공부 덜 하신 거예요. 스마트 도시. 야, 이것도 내가 했었어요. 이것도 보셔요. 운영센터 통합 플랫폼이잖아요. 아까 통합 관제 시스템의 기본 근간이 되는 공룡화된 내용을 알면 이 단어만 봐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뭘 써야 되겠다. 상상이 될 수 있어요. 스마트 도시의 개념. 이거는 정보통신 그 멘토반 교재에 보면 있죠. 그 부분을 계속 보기만 봤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고, 착공 단계 주요 감리 업무.
이거 광통신망 구축 빼고 착공 단계 주요 감리 업무, 설계 변경 계약 절차, 착공 단계 주요 감리 업무, 제가 계속 얘기했죠. 행정, 설계 등등 측면에서 뭐가 있다. 그냥 설계 변경, 이거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 설계 변경의 계약 변경 절차, 설계 변경. 광통신망 빼고, 자, 그러면 요 내용 쓸 수 있어요. 그죠? 광통신망이잖아요. 광통신망에 대한 내용을 붙이면 돼. 그럼 쓸 수 있고. 방송공동수신. 어휴, 이것도 땡큐 문제야. MATV, CATV, IPTV. 정보통신 원가 계산 방식. 어휴, 이것도 땡큐 문제야. 하나, 둘, 셋, 네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이거는 다섯 문제 다 자신 있는 문제야. 한 문제 빼고는,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네 문제 먼저 적고, 야, 이거 내가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이걸 더 많이 알아. 그럼 이제 선택해서 적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서 내공이 쌓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요. 2교 시형이 세 문제는 다 아는 거고, 한 문제는 아리까리. 근데 어느 순간에 네 문제가 다 아는 거고, 다섯 문제가 아리까리. 이제 어느 문제를 선택해서 적으면 나한테 유리할까를 이제 선택하는 타이밍이 와요. 내공이 쌓이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를 안 하고 또 백도어를 안 하고 페이지를 얼마만큼 양질의 페이지를 많이 적느냐가 이제 점수 획득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공부를 하신 분이면 이제 네 문제는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문제였고, 사실 1교시형은 아리까리한 문제가 많아요. 자, 1교시형을 내가 좀 놓쳤어. 충분히 2, 3, 4교시에서 이번에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1교시형을 조금 놓치더라도요, 50점대 1교시형이 나오면 2, 3, 4교시형에서 17점, 17, 18, 17, 3개만 그렇게 받아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이 사람이 잘했다고 이제 인식이 되면 16, 17 막 들어가요. 채점자가. 맞으면. 그리고 잘 안 나오는 건 뭐 13점이야. 이러면은 2, 3, 4교시형이 평균 65점 이상 나와. 그러면 이제 약간 1교시형이 떨어져도 상세가 되어서 이제 61, 2 이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50대 후반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20명대 우리가 합격시킬 거야 이번에는 이러면 점수를 약간 올려줘요. 근데 전체적으로 낮으면요, 점수 올려줘도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합격을 안 시켜줘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제별로 분야에 대해서는 다 섭렵을 하세요. 이게 나올 것 같아? 라우팅 프로토콜만 나올 것 같아? 이번에 에이도 나왔죠?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나왔죠? 제 생각엔 다음번에 안 나와요. 다음 회차에는 적어도. 다 다음 회차에 나오면 나왔지. 그러면 다음번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라우팅 프로토콜 나올 수 있어요. OSPF, RIP, 뭐 관련된 연관된 문제. 쉬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요번에 안 나왔죠? 지난번에 안 나왔죠? 그러면 한 3, 4회 쉬었잖아요. 지금 2, 3회. 그러면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나올 수 있어요. 스위치 문제 나왔었고. 네트워크 문제가 나오긴 분명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올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시고, 좀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것 주제 위주로 스터디를 하시고, 그게 계속 회차별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제 다 섭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개월 전부터는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고, 한 1주 전에는 초집중을 하시고, 몇 번 돌리면 이제 답안 작성하러 시험장에 가면 방금 고르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4문제 이상이. 그러면 이제 땡큐죠. 그러면 이제 딱 보고 골랐어? 시작하면 적기 시작해야죠. 시작하고 적기 시작하면 분명히 5분 남아요. 시작했는데 막 고르는데 3분 걸리면 꼭 고르는데 3분이 자기한테는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렸고, 좀 이제 세부적이고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게 또 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뒤에 좀 못 푼 거 그런 것들은 멘토반 시간에 각각 개별적으로 또 다뤄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또 많지만 오늘 또 시간도 그렇고 오늘은 또 이 문제풀이 겸 왔으니까 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질문 있으면 뭐 하시고 없으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네, 제가 요거는 기출문제 풀이 그 폴더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 올려드릴게요. 오늘 날짜로. 오늘 날짜로. 네. 2025 0 며칠이죠? 15일. 네. 2025 0215. 네. 그리고 준비 방법. 요거는 다음번에 멘토반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멘토반 강의 소개 겸 그때 이제 또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다음번에는 실제 강의는 일요일 14시고 9시 30분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보고 멘토반은 그날 시험, 그날 채점해서 다 드려요. 채점까지 다 해서 이제 멘토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 보고 그날 드려야 피드백을 해야 저는 이제 효과도 있고 또 시험 돌아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있어서 풀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저희 그 내용 중에는 답안 작성 방법, 과정 그리고 출제 경향 뭐 앞에 분석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각 과제별로 또 분석을 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단 공부해야 될 거는 최대한 다 알려드려요. 그 중에서 요약해서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저희는 이제 최대한 공부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이제 그 강의한 거는 반복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이제 오픈을 해드립니다. 멘토반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멘토도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니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최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역할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다만 어쨌든 결국 합격하시는 거는 이제 이 학습자분들이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존에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서브 노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지만 그 회차에 나올 만한 것들을 리서치를 해야 돼요. 저희들도 그냥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뭐 잠깐 나왔지만 과거에 했던 자료만 가지고 쭉 했다가는 아까 이런 어떤 유지보수처럼 최근의 내용을 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추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문제 선별이나 멘토를 추가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좀 상세한 거는 다음번에 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올려드리는 거는 요까지 해서 자료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석한 내용 그거는 올라가 있어요. 그 폴더에 보시면. 그래서 작년에 분석했던 거는 안 올라가 있구나. 그건 뭐 어차피 멘토반 할 때 그때 공유를 해드렸었고 요거는 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혹시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맥락은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OT 때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멘토라는 그 시간이 있어요. 과제가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멘토 시간을 통해서 멘토링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내용 말씀하신 맥락 그걸 이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이번 회차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참고 자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참고 자료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포맷이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또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글씨체는 백강고시체 그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상세히 좀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글을 쓸 때 보통 이제 정자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 30도 틀어서 쓰면 빨리 써져요. 그리고 이게 쓸 때 약간 위로 들면은 또 빨리 써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신에 들면 글자가 좀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숙달이 돼야 되겠죠. 연습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굳이 뭐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멘토반은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보고 또 과정 자체가 저희는 약간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걸 뭐 미주알고주알 하긴 좀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 과정대로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멘토반은 모의고사 하고 그날 채점을 해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날 오후에 강의를 하면서 기본부터 응용까지 다 이제 전달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점이 있고 아무래도 정규반은 이제 정규반 약간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려는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을 거고 멘토반은 많이 그리고 이 좀 뭐랄까 그 시대의 그 회차의 흐름에 맞는 그런 거를 이제 전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자율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페에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것 측면에서는 뭐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방법론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올해 시험 보신 분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올해 시험 보실 분은 7월 달에 보실 분은 조기에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